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사실 당대표 회담을 했죠. 사전에 뭐 여러 금투세법,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요 세 가지는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권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의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먼저 그냥 예상한 대로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뭐 한동훈과 협의점이 없어갖고 최혜병 특검이나 어떤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여러분들 순간순간 자세히 워딩을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을 사실 코너로 되게 모는 게 많았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한동훈이가 나름 피해가려고는 했지만 힘없는 바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회담이 됐다라고 먼저 평가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면 결정권이 없으니까. 한동훈이가 최병 그 특검 제3자 한다고 하면 그냥 내일부로 그냥 용산에서 그냥 바로 찍어내기 한다든가 아니면 그 친한계가 바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회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양보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씹으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 분량의 거의 한 2배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심층 분석에서 얘기했듯이 이 의료 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던질 것이다. 왜 그러면 양당 대표가 모여서 의료 사태 얘기를 안 하는 순간 양당 대표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 사전에 이거는 뻔합니다. 공식 의제로는 설정이 안 돼 있지만 이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던질 거를 한동훈이도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무언의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먼저 물꼬를 터주고 한동훈이도 의료 이거 심각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8개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최혜병 특검이나 금투세 합의 돌출을 실패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세요. 최혜병 특검은 한동훈이가 특검 합의했다라고 했고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할 수 없는 일이고 의료 사태 문제도 한동훈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유일하게 금투세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토론하고 연구해갖고 앞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계엄령설에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발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건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대통령실에서 계엄령 선포해도 국회가 바로 해제할 텐데 왜 하겠나라는 개소리를 했는데 이게 전쟁이라면 달라집니다. 남북이 전시 상황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사실상 권한이 국회가 해제를 전쟁이 터지면 달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먼저 남북의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는 그 단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이놈들은 단순히 평시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아니겠죠. 계속 이렇게 계엄령설을 이재명 당대표가 터뜨려주면 결국은 나중에 남북이 우발적인 교전으로 시작해갖고 전쟁에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떠들어 주는 거예요. 못하게끔. 그러면 합의된 사항은 어떻게 있냐? 일단은 민생 문제 있잖아요. 민생 협의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딥페이크 문제, 그 다음에 지구당 부활,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 원래는 120분을 하기로 했는데 135분을 했어요. 그럼 어마어마 많은 얘기를 했겠죠. 1시간 이상 얘기를 했으면. 근데 언론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협치하겠다던 한동훈, 이재명 살벌한 신경전만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재판 불복 생각 안 하실 거라 기대한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나를 두고 하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선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나를 공격하는 취지냐라면서 신경전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연출이에요. 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잘 보세요.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화기애애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당대표직에서 날아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시간이 필요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권한이 없지 않냐. 응? 이재명 당대표가 볼 때는 당신은 권한이 없지 않니까 언론에 135분간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비춰지는 거는 이렇게 날선 공방전이나 신경전이 있었고 최혜병 지금 용산에서 굉장한 신경 써서 보는 최혜병 특검이나 의료 사태 문제는 뭐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죠? 그럼 용산에서 봐도 한동훈이가 무조건 오케이만 해준 건 아닐 거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한동훈 한 달에 한 번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만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이제 조금씩 힘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달라. 응?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거만 나와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가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 이렇게 뭐 불꽃 튀는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1시간 35분 동안 최상병 특검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의료 대란 문제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빈손 회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까? 최병 특검 자기가 받아주는 순간 한동훈이는 야당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친윤계와 싸워야 돼요. 의료 대란 문제도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와 협의를 해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갖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한동훈이는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친윤계와 싸워야 되죠.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있죠.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윤석열과 왜 또 윤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의료 사태, 응급실 사태 이거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료 대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이를 코너에 몰아요. 어떻게 뭐냐?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모두 발언할 때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안 받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추가로 몇 가지의 사안을 달았는데 제보 의혹도 받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한동훈이가 최혜병 사건 제3자 추천 방식이나 제보 의혹 한동훈이가 하자는 대로 다 받아주면 한동훈이는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이게 회담 전에 중요한 의제라서 얘기해. 모두 발언에 최혜병 특검 받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받겠습니다. 거기에 제보 의혹 공작도 받겠습니다. 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공은 누구한테 갔어요? 한동훈이한테 간 거예요. 응? 한동훈이한테 이제 자기가 제3자 특검법을 받으라는데 한동훈이가 그 이재명 당대표와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당연히 공개 못하죠. 응? 공개 못하죠. 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현재 왜 그러면 최혜병 사건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극적 합의하는 순간 용산과 싸워야 되고 친윤이 지금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찍어내기에 이제 마음 먹었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요. 진짜로. 한동훈 갖고는 국정 같이 못 간다라고 해서 한동훈 찍어내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이가 그 용산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데, 그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결국은 오늘 어떤 언론에서는 최혜병 특검도 빈손이다, 의료 대란도 빈손이다, 뭐 이견만 확인했다. 이견만 확인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의료 대란 문제, 최혜병 특검, 이견만 확인했다, 빈손이다. 요 두 사안은 뭐죠?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도 최혜병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 한동훈 거부만 할 수 없다. 제3자 특검이라도 추진받아야 된다. 의료 대란, 지금 의료 참사 심각하다. 한동훈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 그렇죠? 얘네들이 합의 못 본 부분 봐봐요. 다 윤석열과 척지는 부분이죠. 그렇잖아.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최혜병 특검도 의료 대란도 빈손이다. 이거는 그 이면에 둘이 나눈 얘기는 나오지 않죠. 공개 못하는 거죠. 비공개로. 당연히 윤석열 대 이재명,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계와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 의료 대란 이거는 한 마음이에요. 발표를 못하죠. 이걸 발표하는 순간 당연히 한동훈은 더 센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명쾌한 합의는 없었죠. 겉으로 볼 땐 누가 봐도 명쾌한 합의가 돌출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는 지금 자리가 불안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말만 당대표지 바지인지 지금 친윤계 90명이 둘러싸여 있고, 한동훈은 자리가 불안한 사람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이재명 당대표도 이번 한동훈을 만나봐야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뻔히 알지만 만나준 건 뭐죠? 이재명 당대표는 그 다음에 영수회담을 겨냥하는 것이고, 한동훈은 자기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면서 당대표는 나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큰 성과는 뭐냐? 겉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가 신경전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점이 바로 둘 다 윤석열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갖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검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전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점은 둘 다 윤석열을 견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동훈 역시 본인이 얘기한 제3자 최혜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의료 참사, 의료 대란이라는 것도 추석을 앞두고 비상응급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면의 합의가 있고, 모종의 합의를 이미 이뤘고,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고. 자세히 봐요. 이게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그리고 입법부의 제일 강한 제1야당의 결정권이 있는 대표를 만난 것이고, 한동훈이는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에서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명쾌한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여야 대표가 윤석열을 견제하는 공통된 어떤 그 모양새가 있었다. 결국은 윤석열의 독주, 마이웨이의 이 정치적 행보를 여야 대표가 공통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새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윤석열의 마이웨이의 정치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메시지는 향후에 윤석열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마이웨이 계속 가다가는 언제 국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이가 노린 거는 그럼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갖고 여러 가지 쟁점, 최혜병 특검이나 의료 대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합의를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징징거리고 언제든지 한동훈은 어차피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윤석열을 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그런 게 보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권선동이가 나와서 대통령 권력이 더 세다라고 떠들 정도인데 언제든지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는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언제든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가 마이웨이를 가거나 국민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면 언제든지 손을 잡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 없는 한동훈 대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싱거운 회담이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응원해줬고 결국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어제 의제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석을 앞두고 비상의료체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마 월요일부터 나머지 그럼 135분에 요로 간단한 얘기들만 했겠냐. 여러 가지 이면에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응? 금투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도 한동훈이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무조건 이거를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응?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금투세밖에 없는 거예요. 금투세. 금투세 문제를 왜 강하게 얘기하냐면 윤석열이가 금투세를 폐지를 윤석열도 찬성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논쟁으로 남겨놓고 그렇게만 떠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지를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봐봐요.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입장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잖아. 내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의제가 아닌데 의정 갈등 문제는 담화문에 담길 것이고 논의가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요거를 안 할 경우에 쟤네 왜 나왔어? 둘 다 욕먹으니까. 응?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의료 차질 우려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을 당부키로 했다. 응급실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를 사실상 질책을 한 거잖아. 이해하시죠? 윤석열 뭐라 그랬어요? 국정브리핑에서 저 응급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딴 나라 개소리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야 대표가 만나갖고 의료 차질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뭐가 돼? 응급실 상황에 문제 없다라고 며칠 전에 바로 떠들었는데 그러면 양당 대표가 만나갖고 사실상 정부가 아니란 인식을 하는 걸 질책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응? 그렇게 여러분들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가장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 이거는 매달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가 만나갖고 어떠한 거라도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소주 한잔하러 만납니까? 한동훈이 술도 안 먹는데? 아니잖아요. 만날 때마다 의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동훈이는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를 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한 번은 만나줘도 결정권 없는 한동훈과 바지랑 뭐하러 두 번, 세 번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례화하자라는 건 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도 다음 달에 만날 때는 또 다른 의제를 갖고 오고 또 그 다음 달에 만날 때는 의제를 갖고 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의 편이잖아. 윤석열의 권력은 점점점 죽어가는 권력이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으니까 한동훈이는 지금은 내가 비록 윤석열에게 눈치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례화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앞으로 만날 때 뭘 갖고 오나 뭘 갖고 오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번에는 또 뭐 갖고 또 만나자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 이번에 제가 확실히 종지부 찍겠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이번엔 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나요? 진짜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만나줄게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만나줄게요. 이게 되는 거지. 예. 이번엔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이번엔 뭘 갖고 왔죠? 예,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갖고 왔습니다. 확실한가요? 이번에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저번에도 믿었다가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은 사실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약점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치가 여러분들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얘기가 많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믿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냉정하게 전원 정치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믿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믿겠어요? 당연히 윤석열이 믿죠. 그쵸?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한동훈 입장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응? 음악 끄시고 하면 좋겠어요. 음악 나와요? 지금 음악 나와? 지금 음악 나와? 뭔 개소리야.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은 한동훈이를 더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아마 겉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재판 불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공하고 언론 앞에서는 검찰 불평등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나온 얘기들이 아마 내일부터 많이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보안을 유지하기로 여러 가지 합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에서 필요 이상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만나기로 했는데 135분이나 초과돼서 만난 거 보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상 뭐든지 말해보십시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 들어줄게요. 이게 아마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얘기하는 거 결정권이 없지만 뭐든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주겠다. 왜? 내가 결정권자니까. 그쵸? 이재명 당대표는 나한테 얘기해봐라.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주겠다. 그렇잖아? 근데 한동훈이는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한동훈이가 뭐든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금투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겉에서는 싸우는 척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한동훈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나간 거죠. 너 바지인데도 바지 아닌 척하면서 오늘 사실 네가 바지가 아니라면 최병 특검 네 말대로 우리가 받아줄게. 거기에 또 네가 추가적으로 제보 의혹 특검도 받아줄게. 네가 바지가 아니라면 받아. 압박을 가한 거예요 지금.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한동훈이는 주임무는 개로 이미 판결을 하고 한동훈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해졌죠.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장 여러분들 지난 당대표 선거,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하는 김건희가 등장해서 한동훈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한 김건희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까지 한동훈을 막으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물고 물리는 사이예요. 김건희, 윤석열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많이 하는 게 한동훈이고요. 한동훈이는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서로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한동훈이가 실무자였잖아.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는 다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뿐이야.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가 알아서 하고 보고만 했기 때문에 디테일은 한동훈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을 칠라 그래도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렇죠? 여태까지 한동훈이는 어떤 일이 터지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랑 안 엮인 게 없어. 그 당시에 한동훈은 항상 직속상관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칠라 그러면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를 치려고 하면 뭐든지 다 윤석열이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그 실무자는 한동훈이었고 디테일은 한동훈이가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한동훈의 손에 있지 윤석열의 손에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못 쳐요. 김건희가 등판해서 문자까지 깔 정도였으면 다른 걸 이용해서 한동훈을 치려고 했겠죠. 더 이상 한동훈이가 왜 형님이 화가 났는데도 이렇게 당대표까지 도전하면서 왜 이럴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기를 못 건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진짜 큰 약점을 내가 윤석열한테 잡혔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형님과 함께 수장되는 어떤 수장조에 같이 있겠죠. 근데 왜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면 윤석열이 죽어요. 윤석열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자잖아요. 한동훈이는 잃을 게 없잖아요. 한동훈이는 다 윤석열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내일부터 조금 흘러나오는 어떤 당대표 회담 이면의 얘기들이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밀어붙이고 또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제3자 특검법 받겠다라고 할 때 한동훈이가 말을 못하잖아. 모두 발언할 때 모두 발언은 치열한 신경전이었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 오늘 여야 당대표 회담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제가 어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의료 대란 그 문제는 오늘 의제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이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얘기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적중했던 것 같고, 가장 오늘 회담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여야 대표가 윤석열 견제하는 거는 공통적인 사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 대표들의 하나같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견제는 여야 대표의 공통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표 회담이 있었죠. 그 회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없다, 맹탕 회담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비판은 이재명 당대표랑 묶어서 할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할 거예요. 한동훈이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오늘 당대표 회담은
한동훈이가 바지라는 것만 인증한 회담이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단신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들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식입니다. 우리가 87 민주화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불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일 윤석열이가 87 항쟁 이후에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원식은 참여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내일 불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건희에게 살인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 부인한테 살인자라 그래놓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이딴 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계속 국회에서 특검,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게 맞다.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 혼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윤석열이 안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국회가 먼저 정상화하고 초대를 하라는데 정신부터 차리고 국민들 앞에 설 자세를 생각을 해라. 본인 행정부는 개판을 만들어 놓고 어디 국회 탓을 합니까? 지 부인 살인자라고 했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말 가지고 삐져갖고 대통령이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그렇잖아요. 연금개혁, 무슨 개혁 다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개혁을 하고 싶으면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국회에게 잘 보여주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원식부터 안 온다는 것은요, 국회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는 마이웨이 한다는 겁니다. 너네는 아무리 탄핵하고 지랄을 해라. 나는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누구들 무슨 야당 탓을 하고 국회 탓을 합니까? 지 마누라 탓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평가절하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제가 어두운 미래, 더러운 미래라고 불렀었죠. 김종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사실상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사실 이낙연이 주동으로 만들었던 이 새로운 미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김종민은 왜 탈당을 했나? 결국은 현재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조국혁신당이 뭐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든가 아니 교섭단체가 되든가, 제가 솔직하게 보면요,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김종민은 나중에 보면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충성 맹세라도 서약하고 들어오십시오. 대통령 후보로 인정한다. 다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런 확약서 없이 받아주면 안 돼요. 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갔다가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대선 앞두고 들어오는 건 찬성이에요. 남은 2년간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환영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김종민이가 그래도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들어와서 본인의 충청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당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자체가 뉴라이트 일본 간첩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만 해도 건국절 제정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학계나 언론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만들려고 그래도 교학사 그때도 난리가 한번 났었죠. 지금 이런 역사 교과서 문제나 건국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김영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통위원장의 이진숙이라든지 김문수라든지 수많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직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일본 내각인가?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너무 얘네들이 왼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 와중에 조시다를 방안을 추진을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인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소리 없이요. 지금 이게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난리가 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교과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끔 취급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난리가 났잖아요.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순간 학계나 언론이나 난리가 났는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통과가 됐는데 얘네들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뉴라이트나 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이 자꾸 왜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 자유자가 붙음으로써 그냥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죠. 민주주의에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그냥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유민주주의 하는 이 자유가 뭐냐면요. 반공이에요. 반공.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세요. 왜 윤석열이나 이 반민족 행위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쓰냐면 자유가 반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민주주의에 기반됐다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됐다라고 하면서 바뀌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유민주주의 계속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그러면 실려 있냐?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 독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승만이 12년 동안 집권한 걸 우리가 장기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승만 장기 독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기 집권이라고 나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장기 집권한 거랑 장기 독재한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독재를 미화시키는 거를 미화는 못 시키더라도 중립적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승만 독재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이 뉴라이트 교과서는 거의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참고 문헌, 연습 문제 형식으로 다뤄놨어요. 강제동원, 구타와 성폭력 등 구체적 기술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담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그 다음에 아예 세월호 참사 뭐 이런 것들 검찰 수사 뭐 국가 책임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이런 교과서가 지금 통과가 됐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무조건 산업화, 거의 5분량의 박정희의 산업화 뭐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켰다. 큰일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심층 분석. 요즘 검찰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그 따님 문다혜 씨까지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렇죠?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8년도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은 국회의원을 재선까지 했던 사람인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정권을 잡고 나서 2018년도에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을 해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여기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이 항공사에 취업을 해요. 사위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나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2억을 받았대.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단 10원도 남한테 받을 사람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2억 뇌물죄를 적용한 거야.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2억을 줬나 했더니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해서 받은 임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로 이 검찰이 얘기를 한 거야. 응?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진짜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돈을 받았나 했더니 이 사위가 이 회사에 받은 급여랑 주거지원비 등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상직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이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여기에 입사를 지켜갖고 급여를 줬다. 그러니까 그건 대가성이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돈이 뇌물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게 이게 말이 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딸에게 생활비를 줬었는데 딸이 사위가 취업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게 뇌물이라는 거야. 나 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대.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래서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대표, 조국 당대표님 이런 사람들을 다 수사한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 수년치를 다 추적하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입수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가 외인이잖아. 딸이 결혼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딸 부부까지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사위가 받은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이 된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수사를 어떻게 출가한 딸이랑 사위가 버젓이 있고 사위가 직업이 있는데 얘네 경제랑 문재인 대통령 경제랑 공동체로 묶어갖고 사위가 받은 돈이 뇌물이다. 진짜 기가 찹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창수가 여태까지 수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기사만 읽어주진 않겠죠. 그럼 왜 지금 이 철지난 7년 전의 사건을 검찰이 우리는 늘 왜라는 질문을 해야지요. 왜 3년이 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겁니다.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거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는 게 바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무혐의가 나오는 날 문재인 대통령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김건희 사건을 덮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검찰에 소환해서 망신을 주고 이슈를 몰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문재인 특검을 외칠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얘기가 다시 최병 특검이 해소되면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나올 걸로 예상되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하고 소환해서 망신을 준 다음에 그러면 누군가가 국힘당에서 일제히 문재인 특검을 외칠 거예요. 그럼 야당에서 문재인 특검, 김건희 특검을 외치면 문재인 특검이랑 같이 받자. 너무 뻔한 수법이죠. 그쵸? 제 말 일리가 있죠. 김건희 특검을 또 윤석열이 힘 빠질 때 올리면 나머지 친윤 의원들이 문재인 특검을 외치면서 문재인 특검이랑 같이 받자. 이 새끼들이 이거 하려는 거예요. 아니, 살다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급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사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걸 사위가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응? 진짜 이거는 우리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려는 게 얘네들의 목표거든요. 우린 이럴수록 김건희 특검이 더욱더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는 안 그래요?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도 가져가면서 김건희 압수수색 해봤냐? 응? 그럼 김건희는 전 대통령에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해서 경제적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는 그럼 김건희 털끝 하나로 건드려 봤어? 검찰 새끼들아? 니들 오히려 가갖고 휴대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인간들이 이러니까 나는 진짜 이걸 보면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이 나오냐? 응?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김건희는 저 따위로 수사해? 응? 난 진짜 이거를 보면서 이럴수록 나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게, 부끄러움을 모른다. 난 검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검찰이면, 내가 검사면 적어도 김건희 털끝도 못 건드리고 출장조사 경호처에서 할 정도인데,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뇌물이라 그러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대통령의 가족들을 건드리고, 그럼 김건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본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어떻게 검찰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김건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수사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라서 딸과 손자, 거기에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한다고? 야, 나 살다 이런 뻔뻔한 놈들 처음 봤어요, 진짜. 아무리 검찰이 양심이 없고, 아무리 검찰이
검찰 개혁은 검찰을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전용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응? 어떻게 사위가 받은 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보고 출가한 딸과 사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책임졌다라고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어? 이게 왜 검찰의 논리가 깨지냐면요. 문다혜 씨의 남편, 전 남편이죠. 지금이야 이혼해갖고 3년이 됐지만 이분이 백수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직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나 항공에 취업하기 전에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던 사람이라서 이미 경제적 독립을 해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직업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대주거나 그랬으면 몰라도 이분은 이스타항공에 취업하기 전부터 직업이 있던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50억 얘기 잘했어요. 지난해 2월달에 법원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잖아요. 이 50억 원을 뇌물수수한 사건 1심에서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곽상도 아들이 대리인으로 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전 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수석이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곽상도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해 있어서 경제 공동체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을 세우고 결국은 검찰 소환해서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한 다음에 재판부에 올리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 또 재판 받아야 되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혐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시간이 6개월, 7개월 막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최혜병 특검 이슈 지나고 김건희 특검 이슈가 왔을 때 문재인 특검하라라고 저것들이 떠들면서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특검 받으면 김건희 특검 받겠다. 이 지랄 떨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그러면 검찰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언제 할 것이냐. 김건희 문제가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소환할 겁니다. 너무 뻔해요. 새끼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국힘당은 정당 같지가 않고 검찰당이 윤석열 지키는 것 같죠. 지금 집권 여당은 검찰당, 국힘당은 검찰당 이중대, 야당은 민주당. 딱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면. 아예 예전에는 검찰의 정치 중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중립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돌격대예요. 김건희 사수를 위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검사들이 쪽팔림을 무릅쓰고 모든 걸 무혐의 처리해주고 거기에 대한민국 거기 행정기관의 감사원이나 권익위도 김건희 무혐의 처리해주기 발벗고 나서는 그러라고 니들 서울대 나오고 그러라고 니들 공부했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응? 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감사원, 권익위, 검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들이 오로지 향하고 있는 게 김건희 보호. 그러니 대한민국이 김건희 하나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2년 하나 구속시키면 모든 게 끝날 것을 죄송합니다. 2분 하나 제가 지금 2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실수입니다. 예. 2분 하나 구속시키면 될 걸
그거 막아주려고 이 난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펼치는 거예요. 권익위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다. 감사원 뭔 지랄하는 겁니까? 검찰 뭔 지랄하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법이 이렇게 다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김건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김건희 앞에만 가면 헌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검찰은 작아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기관은 식사 대접 3만 원 넘었다고 징계받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김건희는 300만 원 뇌물을 받아도 아무 지랄도 없고 그렇게 막강한 검찰이 김건희 앞에서 가면 휴대폰을 뺏기고 신분증을 뺏기고 콜검이 돼버리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응? 정말 창피한 거죠. 하여튼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노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소환, 거기에 문재인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갈라치기 새끼들이 묘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팔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하시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조사받아라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좀 가세요? 여태까지 민주 진영에 침투해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이간질시켜갖고 모든 게 문재인이 윤석열의 배우다라고 떠들면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버림받게 한 다음에 검찰이 칠 때 조용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찬성하게끔 만드는 거죠. 교육감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태까지 여러분들 저 갈라치기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배우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를 하면 모두가 민주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저것들은 문재인을 희생양 삼아갖고 민주당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여러분들 친노, 친문, 친명은 하나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비하하고 허구한 날 윤석열이랑 한패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랑 한패인데 검찰이 딸과 손자를 건드립니까? 좀 생각들을 해라. 생각들을. 응?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따로 있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 민주당이에요. 절대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음은 이재명이에요. 바로 전 대통령도 소환해갖고 저 지랄을 떠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발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이런 이분법적인 갈라치기 세력들의 편나누기, 그런 말하는 놈들이 뿌락칩니다. 알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